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13일 발표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승차 거부와 불친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여성 전용 택시 등 달라진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복지부의 단기 매매 차익 추정치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초 1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가 엿새 만에 72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소득 6분위와 7분위는 20만 원, 10분위는 50만 원 이상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인상액은 최대 2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서 공시지가도 10% 정도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곳이 있는 반면 올려달라는 곳도 많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 확정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9.5%, 서울은 14%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상승률인 7%의 2배,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서초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공시된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지난해 제곱미터당 9,130만 원에서 올해 1억 8,300만 원으로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몇몇 자치구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시지가가 20%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성수동의 경우 성동구청이 나서서 공시지가 상승과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급격히 올랐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면 이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대한 민원에 또 시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하남과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기 광명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올라야 그만큼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 이에 따라 세금도 오르게 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세부담 상한선인 전년도 50%까지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먼저 그 앞서 보신 서울 명동의 그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2배 오를 것으로 지금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유세가 이제 8,139만 원이었지만은 올해는 1억 2,209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이제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면적이 1,326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400평 정도 되는 이 서울 성수동 상가 건물도 지난해 3천만 원의 재산세만 내다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46% 늘어난 4,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과천의 한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공시지가가 8.7% 정도 올랐는데 세부담은 10% 약 140만 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유세가 오르게 되면 네. 건물주들이 세금 인상분을 이 건물 임대료로 떠넘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그 실제로 이제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 일대 서울 숲길 등 그 표준지 35곳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국토부에 요구를 했거든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성수동에 이제 있는 수제화 거리, 그다음에 옷집, 또 맛집, 카페 등이 모이면서 특색 있는 그런 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올라서 원래 가격
가게들이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우려가 좀 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최근 주요 지역 상가마다 빈 가게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이 상가 주인들이 쉽사리 임대료를 더 올리지 못할 거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서울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을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내내 7%대를 넘나들어서 크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요. 특히 신도시 입주가 많았던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8.1%의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이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예. 지금 상황은 올라가기에는 임차 수요가 모자르다 보니까 공실이 지속되거나 공실이 더 늘어나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땅과 상가 등이 투자하려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전보다 이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에 정부가 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러 100%까지 공시지가를 올린 만큼 고가 토지나 이 상가 건물의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지금 이렇게 올리고는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 보상비 등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제 올해 토지 보상비를 대충 한번 계산해봤더니 각종 개발 사업으로 약 22조 원의 이 토지 보상비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토지 보상비 역시 크게 오르게 됩니다. 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땅값을 좀 들썩이게 할 수 있는 등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에 맞는 대책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주말부터 3,800원으로 오릅니다.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까지 오르는데요. 이를 두고 승차 거부와 불친절은 여전한데 요금만 올린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서울 지역 택시 업체들이 내놓은 새로운 택시입니다.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채 자동으로 배차가 이뤄져 승차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택시는 밤길 귀가가 두려운 여성들을 위해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여성 전용 택시입니다. 국내 최초로 영유아용 카시트도 갖췄습니다.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부가 요금을 조금 내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기본 요금에 부가 요금으로 최대 3,000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산업금제 대신 월급을 받습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서 수입이 얕아요. 그래서 없애버리면 무조건 승객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일회용 자가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또 다른 택시 회사도 월급제 운영을 채택하는 등 기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 난폭 운전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카풀과 갈등을 빚는 택시업계가 잇따라 새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렇게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에 맞춰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윤성훈 기자입니다. 오는 1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기본요금 오른다고 해서 기사님들이 더 친절해지신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버스도 잘 돼 있어서 딱히 급하지 않으면 잘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올라가면서도 뭐 크게 택시 이런 거에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 보진 못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님 골라 태우는 얌체 택시들도 여전하고 승차 거부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고 새벽이나 할증 못할 때는 규정에 어긋나게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을 좀 봐가지고 심야 시간대 난폭 운전도 바뀐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야간 시간 같은 데는 이제 기사님들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할 때가 있죠. 좀 약간 위험하게 운전할 때는 조금 불쾌하긴 하죠.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집단 행동을 지적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게 보이기도 하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인식 주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매번 말뿐이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택시업계는 다시 한번 과제로 안게 됐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지난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가 반대로 결론났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다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추정치가 판단 과정에서 주요 근거가 됐는데요. SBS CNBC가 취재한 결과 이 수치가 잘못 계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룰에 따른 대한항공에 대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반대의 주된 논거가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을 저희들이 10% 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데 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추정치가 애초부터 잘못 산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위 산하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반환했어야 할 단기 매매 차익이 2년간 10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엿새 만에 72억 원으로 3분의 1이 낮춰졌습니다. 복지부는 단기 매매 차익의 일부가 중복 계산됐고 단순 오타가 발견됐다고 자인했습니다. 복지부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수탁위원들에게 비밀 유지 확약서까지 받았습니다. 누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단기 매매 현황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뽑아내야 되고요. 펀드 유형별로 제대로 단기 매매 현황을 파악해서 경영권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제한적 경영 참여 결정을 내린 한진칼에 대한 정관 변경 내용을 곧 공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각종 비급여를 빼고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일정 액수를 넘기면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치료비를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개선됩니다. 이강호 기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소득 분위를 묶어 7개 구간으로 나눈 뒤 구간별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한액이 높을수록 가입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상한액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액을 나눠놨는데도 이제까지 고소득층이 받아간 환급액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소득 1분위 가입자는 지난해 146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6분위 가입자는 200만 원 넘게 돌려받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가입자는 270만 원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모든 소득 분위의 환급액이 늘었는데 1분위만 받은 돈이 줄기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서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 분위 기준 5분위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 최대 2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액이 오릅니다. 하지만 소득 6분위와 7분위는 부담이 26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나고 10분위 가입자는 50만 원 넘게 부담이 커집니다. 이 상한액은 올 한 해 치료비에 적용되며 내년 8월 환급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지난달에 연말정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처 정산을 못했거나 빼먹은 서류가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한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만 1,800만 명에 달하다 보니 해외 출장이나 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눈 뜨고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할까요?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빠뜨린 서류가 있는 직장인들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이른바 사업소득자들도 이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꼭 5월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미 신고를 한 분이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지금은 2013년부터 2017년 귀속분까지만 가능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나 2018년도 귀속분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덜 내려고 공제를 허위 신청했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10%를 내야 하고 여기에 이자 성격으로 하루에 0.025%씩 더해집니다. 특히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엔 최대 40%의 가산세가 납부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해 내야 하는 가산세도 꼭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최대 2년 내에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각종 선물들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선물은 고사하고 명절만 되면 우울하게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받은 선물을 기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받는 선물 세트. 같은 종류의 물건을 여러 개 받으면 집안에 쌓이기 일쑤입니다. 집에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놀아줍니다, 이웃들이. 그냥 쌓아두지 언젠가 쓰겠지 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주거나 쌓아두는 것 외에 따뜻함이 절실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은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이름처럼 푸드, 즉 식품 위주의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각종 생활용품도 받습니다. 이렇게 푸드뱅크 물류센터와 마켓이 전국 각지에 480여 개가 있어 기부도 쉽고 어려운 이웃에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개인 기부자께서 전국 대표번호 1688-1377 연결하시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업장 연결하게 됩니다. 기부 품목, 기부 시기, 기부 방법 등을 의견을 나누시고 손쉽게 기부하시게 되겠습니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 확인 영수증이 발급돼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소외계층의 겨울을 온기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곧바로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낸 셈인데요. 이유가 뭔지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국토부는 선로 전환기 오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또 잘못된 일이 왜 있었다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진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하지만 전문조사관 5명으로 꾸려져야 하는 조사위원회는 아직도 3명뿐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2명이 퇴사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원 절차는 빨라야 이달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월 19일 이후에 공고에서 최종 합의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험조에 걸쳐서 임명이 되니까 빨라야 이걸 하시면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비어있는 2자리 중 하나가 사고 원인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신호 조사관이라는 겁니다. 지난 2달간 관련 전문가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사가 진전 없이 제자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전문 인력을 충원해서 다른 철도서와 전문가들이 협동을 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원이 다 채워져도 5명이 그동안 있었던 사고를 모두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지난 2017년 6월에 발생한 철도 사고는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10월에 있던 탈선 사고는 아직도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원인이 빨리 밝혀져야 재발 방지책도 나올 수 있는데 거부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채용 규정에 따라 조사관을 뽑고 있고 조사도 신속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매년 7%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에 이은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도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안지혜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인도 남부의 현대자동차 공장. 경차 상트로와 소형 SUV 크레타 등 9개 차종이 쉴 새 없이 생산됩니다. 절반 이상이 인도 현지 전략형 모델입니다. 인도 현지 환경을 반영해서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지상고를 높인 차를 디자인하였고 인도 다인 가족을 위해서 뒷좌석 승차감을 배려했습니다. 인도에서 올라가는 인기를 맞추기 위하여 저희는 계속해서 증량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현대차 인도 공장 생산량은 71만 대 수준으로 어느새 중국에 근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기아차까지 더해 인도에서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동남아 공략형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현지 공장을 증설해서 스마트폰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7%대입니다.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18세에서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 빠른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인도,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 정책을 내세우는 배경입니다.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 지금 한인도 간에 실제로 굉장한 걸 만들어가고 있다. 한인도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이런 때가 한국이 여기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인구 13억 인도의 마음을 잡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구애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뉴델리에서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떠오르는 인도 시장의 특징은 뭔지, 또 우리 기업의 전망은 어떤지 앞서 현장을 취재하고 온 안지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최근 인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인도의 임금 비교 우위가 아직 두드러집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은 지난 2000년 이후 2017년까지 7배 올라서 64,452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월 88만 원 수준인데요. 인도는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8시간 평균 임금이 10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인도는 주 6일 근무제니까 이를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30만 원이 채 안 되는 겁니다. 앞서 중국은 월 88만 원, 인도는 월 30만 원 하니까 이제 현격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인도 정부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actor of production still very cheaper in India. Labor cost, electricity cost, the cost of registration. If you go by the ease of doing businesses, still India is ranked number 1, or at least in South Asia and East Asia, it is among top 3. 또 하나 메이드 인 인디아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 소비자들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한국 소비자들도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인도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것 역시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입니다. 인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우리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통 400에서 600만 원 수준의 값싼 소형차를 선호하는데요. 이런 특성 탓에 자동차 업체들은 현지형 모델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과 인도의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가 1위, 그리고 2위인 현대차가 대표적입니다. 두 업체 모두 가성비와 현지화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인도 국민차로 불리는 쌍트로가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현대차의 인도 현지 모델은 차 천장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배가 나온 인도 중산층들이 몸을 구부리지 않고 최대한 선체로 이제 차에 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 디자인에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현지화 전략입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올해 전기차를 출시해서 친환경차 시장 선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소식 나오기도 했는데 이 휴대전화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몇 년 전만 해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은 절대적 1위였는데요. 중국 샤오미가 저가 공세를 이제 하면서 밀려서 현재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인도 소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Basically, right now I'm using MI phone, MI Note 6 Pro right now. It's a very cheap and features already inbuilt. Like if we buy other companies' phone, Samsung, and they are costly if we compare this phone. I pay only around 12,000, and the camera quality and the all functions we got. 네, 삼성은 최근 인도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보급형 갤럭시 M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선물량이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4%, 그러니까 국민 4명 중 1명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통신망이 완벽히 정비되지 않아서 휴대폰을 2개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 역시 휴대폰 제조사들에게는 큰 기회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수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확정됐습니다. 시기는 이달 27일과 28일, 장소는 예상대로 베트남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직접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연설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신감도 배어 있었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회담 성과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관건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영변 플루토늄 핵시설 이외에도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축 등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보상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세부 조건 등을 놓고 북한과의 최종 줄다리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기 바랍니다. 한편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다낭 두 곳을 두고 양국 실무자들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KB금융지주노조가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민변 출신의 백승원 변호사를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노조는 사회이사 후보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 선임돼야만 셀프 연임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7년부터 사회이사 추천을 통해 경영 참여를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이사 선임에 실패해왔습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하면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배포한 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시중은행의 요구 불예금을 상당 부분 대체해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지급 준비율도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0도에서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주말 동안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옷차림 따뜻하게 입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며 전국이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하루 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도 간 동파 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한낮엔 서울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릉도는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속초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기온이 내려가며 아침 기온 전주, 대구 영하 7도에서 낮 동안 광주 5도, 대구 4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월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고요. 주말 동안 동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